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청소년의 성정체성 형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신촌점 원장 이주영 선생님이십니다. 신촌에서 개원한 지 4년 됐고요. 주로 이제 대학 가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오시고 성소수자 분들이 좀 오시는 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네. 성소수자 청소년 네. 치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할 수는 있는데 의대에 들어온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지구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생물학적인 여성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민족적으로 소수민족인데 성소수자이면 가장 소외계층에 있겠다. 이게 모든 게 겹쳐 있잖아요. 그런 생각 정도를 하게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오게 됐죠. 네. 이 성소수자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좀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성애자인데, 그러니까 시스젠더. 이게 이제 내가 태어날 때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의 정체성도 그냥 여성이에요. 나는 여성. 그런데 이성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제 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제외한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뛰어넘어서 어떤 다양성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이 조금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러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게 있구나 막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용어나 뭐 이제 이런 정의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성별 정체성하고 성적 정체성 이런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은 이제 성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되는 용어인데 성별 정체성은 내가 어떤 성별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성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적 정체성은 내가 어떤 성별인 사람한테 끌리는지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할 때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시스젠더 이성애자 할 때 시스젠더면 그게 성별 정체성이고 이성애자다. 그거는 이제 성적 정체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성별 정체성으로 하자면 뭐 나는 트랜스젠더인 것 같아, 논 바이너리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논 바이너리라는 건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어떠한 성별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에이젠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적 정체성은 이성애자가 이제 영어로 하면 헤테로죠. 동성애자 중에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경우에는 레즈비언, 그다음에 남성은 게이, 그다음에 나는 양성을 다 좋아해. 그럼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나는 성별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어떤 끌림을 느껴 할 때 이제 판섹슈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점점 좀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미디어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LGBTQA 이제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라는 거를 영어 대문자로 요약해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LGBT 하면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이제 Q 하면 퀴어 또는 퀘스처닝 그러니까 나의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런 걸 이제 Q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는 어떤 아무 정체성도 아니야. 이성애자도 아니고 아니야 이제 요거를 A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I도 들어가게 하기도 하는데 I가 이제 인터섹스 간성을 넣기도 하죠. 네. 적어도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 보호자분들, 뭐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알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길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런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좀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조사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통계에 남성, 여성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청소년 연구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잠깐씩 자기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오래전에 발표가 된 거는 뭐 5에서 9% 정도 되는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된 것들을 보면은 5% 정도? 뭐 요 정도로 그 컨센서스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사실 이게 포함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정도에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뭐 국가 통계 자료 이런 거에도 남자, 여자 뭐 이렇게만 있지 사실 네. 뭐 소수자 카테고리가 따로 없으니까 맞아요. 제대로 이제 국가적인 연구가 된 적은 네.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네, 네. 대체적으로는 한 5%에서 9% 정도 음. 사이다. 중학생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면 뭐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네, 정도의 네, 네. 비율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소수자 뭐 혹은 이제 트랜스젠더 혹은 동성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이냐 아니냐 이런 거가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신과적으로 병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아니죠. 더 이상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아니라는 거는 진단명에서 빠졌다는 거고요. 그럼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질환자였냐? 아니었는데 질환자로 여겨져 왔다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다행히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더 이상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자료들이 쌓여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진단 기준에서 빠지게 되면 어떤 네. 이점이 있을까요? 진단 기준에서 빠지게 되면 이분들이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어떤 질병이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신과 질환이라는 게 아직까지 굉장히 낙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냥 보통의 사람인 거죠. 이게 보통 한 1970년대까지도 동성애라는 질환이 들어가 있었고, 사실 트랜스젠더라는 거는 질환의 짱 도착자하고 네. 구별이 되지도 않은 네. 채로 사실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동성애자 집단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내에서도 이제 성소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어떤 익명의 사람이 미국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진짜 진단에 들어가야 되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게 하는 어떤 도화점이 됐죠. 이름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 뭐 아이덴티티 디스오더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예 빠지게 됐고, ICD 그러니까 국제질병분류라는 그 진단 체계에서는 아예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의 카테고리에서도 그냥 빼버렸고, 미국의 그 진단분류 체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거기 안에서는 성별 불쾌감이라는 진단명만 남게 됐는데, 이것도 남긴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 사람들을 정신과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자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쾌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단 기준이 보험 체계와도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행복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를 남겨놨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것도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성별 불쾌감이라는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진단 기준 읽어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기준은 6개월 동안 어떤 증상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공통점인데, 성인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2가지,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4가지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아동들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생물학적인 외부 성기에 대한 강한 뭐 거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반대 성별이야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게 지속된다든지, 그 다음에 놀이에 있어서 반대 성별의 어떤 놀이를 굉장히 선호하고 자기랑 같은 성별인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단에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인터섹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발달이 선천적으로 잘 안 된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네. 동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성인에 있어서는 이제 청소년기부터는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 아이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슴이 발달하고 생리를 시작을 하는,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이런 아이들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남성에 있어서도 이제 고환이 커지고 뭐 털이 나고 목소리가 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분들이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타고난 호르몬의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성의 호르몬을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호르몬 치료를 안 받은 불쾌감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이런 거에 또 이제 부가적인 진단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청소년 이전의 아동기에도 이 진단이 가능한 거네요. 네네. 가끔 부모님들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그죠. 많은데 네. 선생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계집애로 태어났는데 얘는 너무 머스마같이 논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놀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은 여성에 있어서보다는 사내 아이로 태어난 경우에 훨씬 더 그런 제재를 많이 받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 아이들은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나중에 뭐 청소년이나 성인이 돼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이제 깨달으시지만 나는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뭐 잠깐 얘기하다가 말거나, 그 다음에 사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게 외부 성기가 아니면 이렇게 구별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구별 없이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또 지나가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체 그러면 왜 지정 성별과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왜 다른가? 성적으로 끌려하는 부분이 왜 다른가?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가 있을까요? 가장 성별을 구별하기에 분명한 거는 성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기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유전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뾰족한 결론이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잘못 키워서, 또는 한부모 가정이신 경우는 정말 그 얘기 많이 하시고, 반대 성별이랑 아직 뭐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만약에 어머니였으면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였으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거나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얘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트라우마를 받은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런 트라우마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커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는 없으니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들이 다른 인구에 비해서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연구가 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동성애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요즘이 될수록 확장이 되면서 여러 성소수자 집단 대상으로 연구가 되는데,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이성애자 집단에 비해서 우울증이 3배가 높고요. 그 다음에 자살 시도를 지난 1년간 얼마나 했냐, 약 20%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고, 이제 자살 생각은 어느 정도 했냐 했을 때 50%. 그 같은 나이대 집단에 비해서 보통 다 3배 정도가 높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배까지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도 조금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거긴 한데, 위험한 물질의 노출, 그러니까 흡연이나 음주,
감염성 질환 이런 거에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애들은 다 잘못된 애들이야 이제 이렇게 도식이 흘러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오류가 네. 되는 건데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주변 그 서포트 그룹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위험한 성관계나 노출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감염성 질환에도 이제 높아지는 건데 그거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고 성매개 감염에 대한 예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성소수자 집단과 아닌 집단에 상관없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문제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존감이나 자기 확신, 효능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은 외부로부터 이제 낙인이나 차별, 편견 이런 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뭐 폭력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연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어떤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자체도 문화적으로 교육받아고 커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수자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하고 내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죠. 이제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내재적 질환, 이제 우울이나 불안, 자존감 낮아지고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살 시도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죠. 내재화된 혐오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이제 혐오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 부인하게 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겪지만 또 잘 이런 거 다 겪어내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긍정적인 저는 이제 영향이 뭔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연구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이 집단도 가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는 이제 동성 결혼이 제도적으로 합법화가 됐을 때 자살률, 그 전에 자살률을 청소년 집단으로 했을 때 성소수자 집단에서는 당연히 자살률이 합법화되면서 줄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도 그게 연관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뭐 이런 희망이 보여야 사실 살게 되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네, 죽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녀가 어떤 말이나 행동 혹은 태도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부모님이 아 얘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구나 라고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좀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어려서는 그냥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놀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청소년만 돼도 얘기 잘 안 하죠. 가족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분명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 성별에 대해서 반대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이제 옆에서 보기에도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짐작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애도 놀래가지고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그다음 뭐 요즘에 이제 뭐 드라마나 여러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올 때 내가 저러면 어떨 것 같아?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의 말이나 뭐 태도 이런 데서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에 물 닿는 경우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런 얘기 나눌 때 부모님은 혹은 주변 어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사실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라실까. 물론 이제 짐작을 먼저 하시는 부모님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부모님들께서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해. 사실 부모님들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얘기가 필요할 정도로 이제 힘드실 텐데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자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든지 간에 사랑을 하시겠죠. 자녀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이 밝혀지면 맞지는 않을지 괴롭힘 당하지 않을지 차별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셔가지고 얘기를 이제 막 하시게 되는데 그게 조금 상처가
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또 잘 모르시거나 이제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올바른 정보를 또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덜 상처를 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따가 뭐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어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냐면 네가 연애 안 해봐서 그러고 너 크면 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 하시거나 너 그러는 거 알겠어. 근데 튀면 너만 손해니까 그냥 조용히 티내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요즘에 이제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감금해버리고 위협하고 사실 머리를 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심한 폭력을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원하는 성역할을 굉장히 엄격하게 강요한다든지 이제 앞으로 우리 행사 결혼식 뭐 이런 거 참여하지 마 성소수자 친구들을 만나서 네가 그렇다 이 친구가 이제 성 정체성이 소수자니까 어떤 차별을 받고 와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옆 형제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가 그래서 그래. 당연한 거야. 그런 얘기로 탓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너 벌 받을 거야. 너 그거 죄야. 네가 그래서 내가 정말 창피하다. 그다음에 다른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만 알게 해. 뭐 이렇게 좀 입을 단속을 시킨다든지.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너무 이해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다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 이제 동의 안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좋은 의도를 하셨더라도 이게 아우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비밀 얘기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죠. 도움이 되시고자 하시니까 도움이 되는 거는 같이 알아보자고 하는 거. 이게 너무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떻든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자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든지 지지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이 친구가 밖에서 어떤 폭력을 당하고 왔을 때 자녀 편이 돼 주시는 게 아주 힘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구성원들한테도 이 친구를 존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또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뭐 애인이 생기고 할 거 아니니까 친구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환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젠더인 경우에 자기를 뭐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꼭 아이고 내 아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다른 뭐 별명을 말하든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주 사실 성별 불쾌감도 그러면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조금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다른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을까요? 뭐 부모님들께서도 사실 엄청 도와주고 싶은데 형여라도 사실 사회에 나가서 너무 이제 고생을 할 게 뭐 보이니까 근데 그 고생을 할 게 보인다 이 얘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거가 좀 변화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의대를 다녀도 사실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어떤 인식 개선이 되려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관련돼서나 이런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예전에는 없었지만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자라서 훨씬 편견도 줄어들 수 있고 자기네들이 행하는 어떤 실수들도 훨씬 줄어들 수 있죠. 그다음에 사실 요즘에 뭐 여러 매체에서 성소수자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활약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죠. 캐릭터가 그렇게 보이는 것만 해도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제가 스웨덴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 화장실의 어떤 형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거기는 그냥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장애인도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칸 안에 변기와 세면대와 핸드드라이어 이런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밖에 이제 서 계신 분들은 정말 다 다양하게 그냥 서서 어떤 분이 나오면 그 다음 들어가고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집에서 모든 가족들이 화장실 다 같이 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되어 있다면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이신 분들은 밖에 나와서 화장실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안 드신다는 분도 계세요. 음. 화장실 가는 건 네. 그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런 거는 사실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은 부모님들께서 쓰신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2권의 책을 내셨는데 처음에 내신 게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책이고 본인의 이제 자녀들이 자신들한테 이제 밝히고 이제 본인들 충격받고 어떻게 적응해 나갔냐 뭐 이런 여러 부모님들께서 숙피를 네. 해서 이제 합본을 해가지고 낸 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웰컴 투 레인보우라는 스케프처럼 생긴 이제 책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여러 정보들과 함께 어떤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의료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년에 차별 없는 병원이라는 요양개론서? 약간 이런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법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진단의 어떤 변화라든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호르몬 치료는 어떻게 하고 수술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 이제 한 꼭지를 참여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러면서 사실 공부를 했고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그 방금 전에 이주영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차별 없는 병원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저도 의료인이고 정신과 의사인데 이렇게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면서 굉장히 읽었습니다. 너무 도움 많이 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이주영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